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지난 공휴일에 하지 못했던 분야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에 대해서 IEEE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의해 놓은 내용들을 봤었는데 오늘은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최신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을 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했던 이제 팀 프로젝트인데 이 내용은 그 이번 주부터는 개별 연구한 내용을 꼭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했던 안과 조정되어 있던 안이 있는데 4주차, 5주차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원으로 계속 가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취업,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또 공부를 해서 학자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뭐 대학이 됐건 취업을 하건 연구원이 됐건 또 학자로 나왔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근무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또 그 매달리게 되는 게 승진인데 이 승진이 굉장히 어느 섹터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승진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뭐 아마 결혼도 희망하는 사람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의 삶을 이제 살게 되겠죠. 그 개인의 삶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하고 싶은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그 설계를 좀 지금부터라도 하고, 나머지 인생의 방향을 정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띄워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구원으로 가는 거냐, 취업하는 거냐, 학자냐 이 세 가지인데 여기를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정을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선배라든지 또 아니면은 좀 좋아하는 교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가늠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후변화하고 그 대응하는 형태인데 최근의 트렌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1990년부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2030년까지를 전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주로 이 내용들이 7월 달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상단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연료별로에서 지난 그 40여 년간 어떤 에너지들이 주로 소비되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트렌드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이 그래프 속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오일, 석탄, 가스 이 3대의 화석연료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신재생, 원자력, 배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것들이 1990년대에서 놓고 보면은 요 그래프의 상위단에 있으면서 이게 계속 2020년 전후 요 단계까지 계속 성장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석유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 그리고 가스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는 1990년대는 그 엑사줄 자체가 기껏해봤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거기에 뭐 5배, 심지어는 뭐 4배,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폭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크게 늘질 않고 있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관심들이 국내적으로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이상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건 놓고 보면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 진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앞으로 전망에서 놓고 봐도 2030년이 돼도 이게 결코 뭐 대폭 늘 거다, 이렇게 그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그 40여 년 동안을 주도해 왔던 화석연료 3인방,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형태들은 2020년을 전후해서 한번 꺾였다가 이땐 코로나 전후죠. 꺾였다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봤자 점선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급격히 쇠퇴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제 석탄이 주로 쇠퇴할 전망을 크게 쇠퇴할 전망을 내보내고 있고 가스는 어느 정도 125에서 150 사이 엑사주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석유도 이미 이제 하향세를 면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면은 2010년 정확하게는 2006년, 7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해서 10여 년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거의 뭐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석유도 한 번도 뚫지 못했던 200엑사주를 신재생에너지는 뚫을 거다. 2030년이면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원이 늘어나니까 신재생에너지 늘어난 만큼 배터리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가능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똑같이 2030년에 배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놓고 보면은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가 주 에너지원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향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 됐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원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백업은 배터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이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190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근 100여 년 동안 어떤 에너지원의 소비가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이 상위에 있는 그래프가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이 근간에 와서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900년대 초에 독일하고 독일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 그 상위에서 시작이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위가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 석탄 화석연료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 20여 년 동안을 영국하고 독일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는 과정에서도 예,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전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게 되니까 독일은 산업이 침체해서 이 화석연료를 쓰는 게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 군수물자를 만든던 그런 산업 기반 하에서 다시 재기를 해서 정점을 1978년에서 80년 요 사이에 화석연료를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왜 독일은 이렇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독일은 화석연료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나라는 영국이나 거기 그래프가 독일하고 경쟁을 했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놓고 보면은 산업의 발전 추세에 있어서
독일처럼 그렇게 중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금융 쪽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를 다 일일이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이태리,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그래프의 궤적을 보이는데 그 궤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경제 성장 규모라든지 또는 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그 주체라든지 이런 형상에 따라서 업다운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들은 다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2017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7년, 8년부터 이후부터는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다가 대부분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국이었고 경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뭐그 엄두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영국보다도 더 많은 CO2 배출을 2000년대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것은 화석연료를 그만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2020년 경에 들어오면서부터 영국이나 또는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슷한 형태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에서 이제 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그 기후변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연관성이 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원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0년이고 1000년, 2000년 요 상간에 맨 상단에 보면 Changes Emerging Across the Climate System이죠. 기후변화 시스템이 지난 2000년 동안 변동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ppm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겠죠. 그게 근 200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별로 늘지 않다가 산업혁명이 있고 난 뒤부터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350 ppm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온 상승도 그 밑에 보면은 별 진척을 안 보이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니까 0.8토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엔진들이 개발이 돼서 자동차 엔진들이 개발이 돼서 에, 엔진들이 개발이 돼서 2000년 요 때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850년 경부터 끊어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자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50년경까지 흘러오게 되는데 이 50년부터 이거 35년, 40년, 50년 요 때부터 해가지고 23년까지 상단에서부터 놓고 보면은 카본 디옥사이드 인크리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47% 가량 산업 부분에서 이제 이 산업화 이전보다 47%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양에서의 그 온도 상승 그것도 1971년에서 놓고 보면은 약 419 줄 정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수면 상승도 23cm, 1900년에 비해서 23cm나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기온 상승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는 1.2도 정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2050년까지 1.5도, 올해 금세기 말 2100년까지 2도씨, 1.5도나 2도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든지 아니면 벚꽃이 빨리 핀다든지 이게 교토에서는 벚꽃이 빨리 피는 게 이미 13일이나 앞서서 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에 가면은 벚꽃이 피는 날짜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기준점을 0으로 해서 그래서 산업화 이전 전까지는 스팀 엔진이죠. 증기 엔진이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는 에, 그
이 벚꽃 피는 날짜들이 큰 변동이 없었는데 증기 엔진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는 발명되고 난 이후부터는 2000년까지 급속하게 이제 벚꽃이 피는 날짜가 빨라졌다. 무려 13일이나 빨라졌으니까 이건 꽤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습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습도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습도가 높아서 무척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후변화라고 하는 형태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형태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유가 뭐냐? 화석연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1.5도씨와 2도씨를 올해 금세기 말까지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옆에 보면 생태계나 인간, 폭염일, 한파, 산호소멸, 빈곤 취약, 물 부족, 기상이변, 곡물작용, 해수면, 북극 해빙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1.5도 시태는 높은 정도다. 라고 함에도 산호가 90%까지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수확 감소라든지 뭐 이런 형태 좀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도시로 놓고 가게 되면 매우 높다고 하면서 그 산호 같은 경우는 99%까지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태계 파괴가 많아져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와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연간 화석연료에 의해서 CO2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역시 똑같아요.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후에 미국의 변동인데 우측에 보면은 석유, 가스, 석탄, 세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0년 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석유를 많이 썼는데 이게 2000년대, 2000년도 그에서 2010년 요 상간에 석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슨 산업이 쇠퇴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왜 석유가 줄고 있을까? 여기도 놓고 보면은 석탄도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0년까지. 그럼 역시 18%가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석탄 소비가 줄었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그 가스, 내추럴 가스, 이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그 사용량이 1.4% 늘어났는데 천연가스는 그럼 또 왜 늘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뭐 시멘트에 뭐 별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둔다 치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비중이 높은 석유와 석탄이 왜 줄어들고 가스는 높였냐?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는 CO2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와 석탄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써서 CO2 배출량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배경 하에서의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 CO2 감축 목표가 52%, 일본이 46, 영국이 78%예요. 이거 전부 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여기서 보면은 1단계 소비를 통제를 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 2030년까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50년까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60년까지 하겠다고 10년 늦췄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도 탄소 중립 실현을 먼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훨씬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자료들로 설명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석탄 소비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고, 석유로도 전기를 만들고, 중유죠. 그런 걸로 전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전기요금 가격이 어떤 문제가 어떤 이 변화가 있을까? 이걸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91년부터 20년까지, 이건 한 30여 년 상간의 전기요금 변동폭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은 전기요금이 거의 3배에서 4배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뛰었고
덴마크, 영국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갖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이제 계략 100원에서 150원 정도 이제 올라서 15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이 2018년, 19년 이때를 기점까지로 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가전제품 수요나 이렇게 많기 때문이고, 여기에 2016년, 16년 요 전후는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 이때 금융위기라든지, 16년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일부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실제는 집안 내에서 전기를 쓰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들이 뭘까? 이거는요, 다른 나라도 그 공이 비슷합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폴란드나 이 유럽에서의 전기요금은 다 이렇게 똑같이 오르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이 속에 숨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때 에너지원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을 놓고 보면 앞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줄었지만 여기에서 석탄이 이제 대폭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원자력은 뭐 별 변동이 없고 신재생이 늘어나고 내추럴 가스는 이제 급격하게 소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연자원을 써서 그 발전원에다 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고 그 배출이 줄면서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죠. 왜? 석탄이 훨씬 싸거든요. 신재생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요, 아직은. 근데 내추럴 가스는 이제 쌉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셰일가스라고 들어봤겠지만 셰일가스 같은 것도 찾아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석탄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이제 이 기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자리를 그러면 어느 그 에너지 산업 분야가 제일 많이 고용을 늘리고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미국에서 자료이지만 19년, 20년, 21년 그리고 오른쪽은 22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매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풍력이 한 10만, 12만 명, 석탄은 7만 명. 여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뭐 그 풍력에 비해서도 그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추럴 가스. 뭐 이런 것을 쭉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발전원에서 놓고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재생이 이렇게 많은 고용 창출에 기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이제 같은 지역에서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석탄 발전을 만들기도 어렵고 원자력은 뭐 더 어렵지 않겠어요?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 반면에서 그 태양광은 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난이도가 뭐 지민에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덜고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지속이 되고 그게 2022년에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5도씨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5도씨일 때 2022년과 30년 시나리오 놓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태양광이 가장 많은 그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서 기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22년과 30년이면 그게 되자마자 8년 차인데 태양광이 이 1000기가와트 정도 되던 것들이 2030년이면은 5천 약 400기가 정도로 늘어나니까 5배 이상 태양광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죠. 왜? 가격이 싸고 안정적이며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830에서 3000기가. 그다음에 이제 옵쇼어, 이제 해상 같은 경우는 63에서 400. 이거 늘어나고 있는 턱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수력도 이제 꽤 많지만 그래봤자 증가폭이 에, 그 태양광에 비하면은 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지오서멀,
그다음에 마린 이런 게 이제 이 해양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들은 말들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바이오나 지열이나 해양이나 이런 쪽에 사는 양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풍력도 육상하고 해상을 놓고 보면은 육상이 훨씬 더 많이 접근해서 예, 하기가 쉽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1.5도 시나리오를 지키려고 하면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력 자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양수 발전이 가능하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데 입지가 안 되면은 선택은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태양광하고 석유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석유 생산하는 그런 형태들이 2023년, 작년이죠.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3년에는 태양광하고 오일의 격차가 여기에 유효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투자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투자비 자체가 태양광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 생산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2023년이 되니까 석유와 그 태양광의 생산 비율이 오히려 태양광이 더 단위 비용을 넣었을 때 덜 들어가는 형태로 구조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 뭐 석유의 경쟁력이 있겠어요. 석유는 이제 급전직하로 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화석 발전을 할 때 예상치가 23년에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 기록하는 641테라와트 정도고 그다음에 화석연료는 수요 자체가 마이너스 47테라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존 산업을 붙잡고 연명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겪어오면서 선도하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은 그 퇴조하는 형태.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퇴조하는 거예요. 남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EU 전체를 놓고 보면은 보세요. 24년이죠. 24년 전망에 다른 크린 에너지원이 있고 풍력하고 솔라가 있고 여기 화석연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3년에서 24년을 들어오는 요 시점에서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 화석연료는 발전량이 떨어지고 생산하는 게 그다음에 풍력하고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형태가 상징적으로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 국가의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데 대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지난 그 19년에서부터 24년까지 얼마 안 돼요. 그건 5년여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월별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하고 있는 양을 비교치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월 단위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원자력은 뭐 항상 기저부하를 담당하니까 이렇게 일정하죠. 근데 신재생은 이 테라와트에서 500테라에서부터 시작해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500테라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1년 만에 다시 100테라가 늘었죠. 그다음에 다시 2년여 차이에 또다시 이제 700을 뚫고 지금 현재는 이제 800에서 900테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어느 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빨리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2003년부터 아까 독일 얘기했잖아요. 독일이 얼마나 만큼 고민을 해서 이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으로 갔느냐. 2003년에서 놓고 보면은 0.4기가였던 신재생 태양광이 23년 말, 24년 8월,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에는 93기가로 이게 늘어났어요. 반면에 이제 그 풍력도 71기가로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석탄은 이제 49, 50을 넘던 것들이 지금 32로 하락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자력은 뭐 거의 다 셧다운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원자력을 안 써도 이렇게 신재생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유럽 환상망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해서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하고 발전 설비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왼쪽에 태양광, 풍력, 가스, 석탄 이렇게 원자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태양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자력은 뭐 거의 제로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스, 석탄, 원자력, 태양광, 풍력인데 아직도 가스, 석탄이 전체에서 83%, 8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85% 정도 됩니다. 그 석탄가스 석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화석연료를 차지하고 있으니 독일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갈까 찾아보면은 일본은 태양광으로 전환을 큰 목표를 세우고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싱크탱크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여 년에 22%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그 교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그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그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면은 석탄, 석유를 더 써야 되냐 수소냐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런 고민은 이미 끝내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신재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원자력도 중요한데 원자력을 이제 이게 전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원자력도 놓고 보면은 원자력이 그렇게 유리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원자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들을 놓고 보면은 미국은 원자력을 연구 정지가 41기나 했어요. 프랑스도 14기. 그다음에 러시아도 10기를 했고 일본은 뭐 48기, 영국도 36기, 스웨덴이 7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2기 정도 중지를 했었었죠. 근데 독일은 뭐 36기 전부 다 정지를 했어요.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다 정지를 했어요. 대만도 뭐 4기나 정지하고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력 발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로용이냐 경수로용이냐 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자력 발전이 가장 쌉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을 자꾸 그 셧다운 시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의 핵심인데 2030년과 2050년에서 기후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 그래서 이레나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첫 번째가 리니어블이라고 되어 있죠. 리니어블 중에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위주 리니어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화를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핵심 그 연도가 최근 연도와 2030년, 2050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진척도를 이제 여기에 이 게이지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놓고 보면은 최근 연도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 비율을 놓고 보면은 28% 정도가 되고 30년은 68%, 50년은 91%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2050년이면은 91% 정도의 전력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죠? 전력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전력 용량이 증설되는 것도 놓고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 연도에는 295기가와트인데 연간 그게 이제 30년이면 975기가와트고 2050년이면은 1000기가와트 정도씩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다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축도는 아직 뭐 이 초기 단계죠. 그다음에 태양광이 이제 추가되는 것을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추가되는 것을 놓고 보면 태양광이
전체의 이 약 3분의 2 정도 되는 191기가 최근에, 그 다음에 30년이면 550, 그 다음에 2050년이면 615인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게 둔화됐을까요? 왜냐하면 목표량을 얼추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재생에도 970에서 1000이니까 30년 동안에 거의 뭐 100기가 정도 남짓밖에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율이 그렇게 높아지니까 굳이 더 늘려가지 않아도 효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유지가 늘어나는 양도 많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이제 그 밑에 있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신재생 발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넣으면 지금 현재는 이제 4,800억 달러, 빌리온이니까 그 연간 그 정도가 필요한데, 에, 30년까지는 거의 1,300, 그러니까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완만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망과 망 유연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거는 2,400억 달러 필요하고, 6천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요건 진폭이 크죠. 왜냐하면 신재생이 늘수록 망 운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 분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신재생 에너지원을 최종 에너지 소비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유해 갈 것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이죠. 지금 현재는 17%인데 나중에 최종 에너지 소비단에서 82%니까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도 이때 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라 서멀 콜렉트 에리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양열 발전으로 하는 그 형태에 대한 지별 장치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을 모아서 그 발전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열을 모아서 물을 데펴서 그걸로 발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5억 8천 정도가 입방이 필요하고 이 면적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으로 집열판을 만들어서 집열판으로 이 물을 데피고 물을 데핀 걸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쓰도록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안 쓰는 대신에 태양광 지별판으로 전기를 쓰는 구조에 이게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매년 필요한 면적이 지금 현재 5억 8천 정도인데 거의 이제 38억 정도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현대화도 에, 이 지금보다는 이제 에, 그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열에 대한 것도 이제 히트펌프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 열 병합 발전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투자도 이제 이쪽에다 늘려야 되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 다만 이제 솔라 서멀 태양열 지별판을 이용한 발전 이 부분에 이제 큰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놓고 보면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건데 이 에너지 효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선율이죠. 이 효율을 개선해서 쓰는 형태들이 지금보다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2배 이상까지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형태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이나 효율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만큼 저장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 3천억 달러에서 거의 뭐 5배 이상, 6배 가까운 증가가 30년까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화인데 전기화가 그럼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은 최종 에너지 소비 측면에 있어서 직접적인 전기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22%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얘기는 이제 그 가스나 뭐 다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스, 그다음에 이제 연료,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29%에서 2050년이면 51%까지
전기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기 자동차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도로상에 있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겨우 뭐 1,000만 대 정도가 되지만 2030년이면 3억 6천만 대, 2051년이면은 이제 21억 대가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30억 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거의 뭐 한 80%, 70% 이상 이렇게 이 전기자동차로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쪽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봤다가는 정말 큰일 날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수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야 될 거죠. 인프라를 축적한다든지 투자에 대한 건데 이것도 놓고 보면은 인프라 투자가 지금 현재는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지만 30년까지는 거의 4배 정도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배 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히트펌프도 중요해요. 히트펌프도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고 전기화 측면에서 집안에서의 이제 온수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640억 달러에서 이제 2,300억 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요 수소와 관련돼서는 수소죠. 클린 하이드로 생산인데 수소 생산이 2050년이면은 523 입방으로 연간 그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전체 비중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에, 투자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쪽에 수소 부분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제성 문제도 있고 기술적 한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CS하고 U인데 이거는 카본 캡처, 산소를 포집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0.04에서 3.2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말만 그동안에 탄소 CCS, CCSU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도가 더디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대세다. 전기 자동차도 대세다. 그 두 개가 축이고 거기에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번 자료에서 특징은 태양열 발전, 태양열 지배로서 발전하는 쪽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에너지에 대한 유통망 구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10년간 발전 설비 증가 추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12년에 우리나라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이 81기가였던 것이 올 9월에는 150기가 정도 늘었어요. 그렇게 되고 보면은 약 한 90%, 2배 이상 가량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늘어난 주 발전원이 뭐냐? 우측에 보면 원자력 발전은 20에서 26기가 원래 있던 거 그대로기 때문에 이건 뭐 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씩 준공이 돼서 또 정지했다가 가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화력 발전인데 이게 52기가였던 것이 85기가로 1.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신재생이 이제 8기가에서 38기가로 4배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9로 늘어나서 이게 근 2배가량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력 발전이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가지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LNG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다가 좀 복잡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자력이 2012년에 20기가였던 게 쭉 이어져 오다가 18년에 와서 21, 23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26기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오르는 요인을 이제 줄여주는 그 역할도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석연료가 요 빨간 거 네 가지예요. 연탄, 부연탄, 유류, LNG. 그래서 놓고 보면은 LNG는 2012년에 21기가였던 게 44기가로 2배나 늘었어요. 유연탄은 24에서 39, 거의 뭐 이것도 1.8배 이상 늘었죠. 무연탄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무연탄이 줄었어요. 그 연탄, 이 연기가 안 나는 발전은 오히려 줄은 거예요. 유연탄은 늘고.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 들 텐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 탈황설비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무연탄이나 유연탄이나 그건 기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무연탄은 이렇게 줄었어요. 유류도 보면은 5기가 남짓되는데 이게 뭐 60만 정도만 남겨두고 이게 다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유류가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석유가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지내면서 석유가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줄이기 시작해서 석유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 시대의 종말에 대한 그 연관성이 큰 겁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석유 화학단지나 이런 데에서 입장을 놓고 보면은 유류 부분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석유 화학단지에서는 큰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양수발전은 뭐 4.7기가로 변동이 없고 옛날에서는 어떤 청평이나 뭐 무주 이런 그 양수발전소들이 큰 변동이 없어요. 특기할 것은 이제 이렇게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가 뭐 10만도 안 되던 것들이 지금 1기가까지 늘었고 석탄가스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탄가스와는 석탄을 가스처럼 잘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화석연료 개념에서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탈환 장치들이 잘 돼 있어서 에,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석탄가스가 그동안 유효하게 거론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다음에 보면은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보다시피 2012년에 거의 69만 킬로 70만 킬로 정도 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2,600만 킬로까지 늘어났죠. 26기가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력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수력도 그렇고 해양이나 뭐 바이오, 폐기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올해에 우리나라의 전체 그 발전 설비는 약 149만 9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 전체의 그 9월까지 발전 설비 용량은 이제 150기가 정도가 된다. 이제 이게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화석연료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은 역할에 이 규모에서 놓고 보면은 아까 시장적인 측면에 전 세계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도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인데 2000년 기준 2018년, 2040년을 놓고 보면은 2040년까지는 신재생이 35%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법례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500메가 이상 신재생 단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원자력 석탄, 그다음에 LNG 이런 발전소들이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소규모죠. 약 20메가짜리 규모 조그만 것들. 근데 이게 이제 빨갛게 된 것들은 대규모 500메가 이상, 50만 킬로 이상의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발전 단지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기서 살펴보면은 인천 해상에만 60메가, 600메가죠. 60만 킬로. 새만금이 2.5기가, 서남해가 2.4기가, 전남 신안이 2.4기가, 뭐 솔라시도 뭐 2기가, 뭐 이런 식으로 대용량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진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척은 잘 안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크고 작은 민간에서의 태양광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아리 100을 지향하고 있느냐? 지향하고 있는데 진척은 더디죠. 다만 이렇게 호주에서 아리 500을 얘기를 해서 그리면서 보는 것처럼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에다가 해저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석탄 강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원을 일으켜서 보내겠다고 그 선언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에 5월 10일 날 호주하고 싱가포르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24억 달러를 들여서 27년까지 호주의 전기를 싱가포르에 쓰는 걸로 해서 해저 케이블을 깔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면은 전력망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오는 이제 발전소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 전력망이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화시키면 태양광업 풍력이 연간 2000테라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될 거고 전기 자동차는 이제 1000만 대, 연 1000만 대 정도가 이제 전력망에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럼 ESS가 35기가와트가 연간 필요하게 되고 저장 장치가 그렇죠. 그래서 EMS, 스카다, 다스, AMI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토탈 오토메이션 컨트롤 센터를 두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2030년, 2050년이 되면은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600만 대니까 2030년 전후에서는 이런 형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력 사용량이 지금 우리가 놓고 볼 때 약 600, 500에서 600테라 정도를 연간 쓰고 있으니까 전력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계산치는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약 500기가가 되고 500기가에 의해서 생산하는 양을 그 약 20% 정도로 효율을 잡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산량을 계산하면은 약 2000테라 정도가 연간 나오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ESS가 35기가와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HVDC 사업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해외 연계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기자동차하고 VTG 보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전 출력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ESS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에너지 타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카본 뉴트럴 시티, 탄소 중립 도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제로도 이제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전기화에 대한 시스템 도입이 이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나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시티도 나와야 되고 이런 8가지 요소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기술과 정책,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요소예요.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RDN20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걸 쭉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부터 봐가지고, 39기가 정도였던 그 태양광이 계속 수직적으로 늘어나서 지수적으로 늘어나서 1589기가. 그러니까 1년에 약 400기가 정도가 22년에서 23년까지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이제 198기가였던 것이 23년, 23년 정도가 되니까 10년 조금 더 됐죠. 그것만에 이제 근 5배 정도로 풍력이 늘어났어요. 원자력은 뭐 382기가에서 400기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설치 용량이 이렇게 원자력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폐쇄했다 저 살려서 쓰고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자력하고 크로스가 나타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하고 제일 먼저 크로스가 이루어진 게 2014년에 풍력이 에,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풍력 발전들을 이제 하면서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 14년에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이제 2017년에 역시 이제 크로스를 해서 원자력보다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왜 풍력은 저렇게 앞서서 2014년에 달성을 했고 원자력보다 앞서서
그 발전량이 늘어났고 설비가 늘어났고 태양광은 왜 2017년에 저렇게 늘어났을까? 여기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듈 가격이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시공이 원자력, 풍력 발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풍력은 한 기당 대략 9천 개의 부품이 있는 반면에 원자력은 뭐 몇십 개면 태양광은 몇십 개면 되니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불이 붙으니까 급기야는 이제 2020년 전후해서 태양광이 원자력조차도 제치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서 2023년 이건 기껏 해봤자 3년인데 그 사이에 무려 두 배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났어요. 두 배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3년 만에 저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그만큼 가격 측면에서나 기술 측면에서 태양광이 쉽고 설치도 쉽고 운영도 쉽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입지도 이제 고르기가 쉽고요. 반면에 똑같은 연도에서 증가량을 보면 풍력도 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원자력하고는 태양광하고는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목표량하고 놓고 따져보면 이 그래프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이거를 그래프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늘어나는 추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누적량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태양광은 이제 지수적으로 늘어나고 풍력은 이제 선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력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 원자력 발전하고 이제 그 양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미국의 경우를 또 놓고 보면은 미국이 이제 전체적인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른 그 자원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코스트 오브 빌딩 러닝 뉴 파워 플랜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하는 들어가는 비용들이 메가와트당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2009년에서 24년, 그건 14년, 15년 만에 저 300달러 정도씩, 300달러 이상이죠. 400달러 하던 게 60불이니까 거의 뭐 20%도 채 안 되죠. 그죠? 20%도. 그러니까 그 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2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게 줄은 거거든요. 반면에 다른 자원들을 보면은 가격이 다 올랐죠. 가스나 석탄이나 뉴클리어나. 그러니까 왜 저렇게 늘어났지? 앞에 그림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지라고 하는 답을 이 그래프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가격이 떨어지고 풍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연료가 들어가서 하는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해놓으면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비해서 석탄은 계속 석탄을 채굴 해서 운반해 가지고 불을 붙여서 발전을 해야 되는 구조고 가스도 마찬가지죠. 원자력도 뭐 그 이상이에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의원들이 한번 그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지 아무튼 저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도 놓고 보면은 아까 전 세계의 설비 용량처럼 미국 전체의 발전 설비 중에서 지금 현재 14년부터 약 딱 10년 정도 기간이죠. 그 사이에 늘어난 양을 보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근 10배, 9배 가량 늘어났고 그중에서 그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놓고 보면은 89, 90기가 정도는 전력회사 규모고
스몰 스케일은 이제 가정용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설치해서 쓰는 건데 이 규모만 해도 그건 47기가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150 중에 3분의 1 정도가 민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많이 늘려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격이 싸고 관리하기가 쉽고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증가를 이제 누적 단위로 놓고 보면은 그 47기가가 그, 이, 근 10여 년 상간에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3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 75기가에서 137기가니까 두 배 정도, 3년여 만에 두 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유틸리티 전력 회사에서 늘어나는 비율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늘어나는 비율이나 이걸 놓고 보면은 이게 47기가 대 28기가 정도였잖아요. 75 정도에서. 근데 이제 89에서 137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의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간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20년도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배터리 증가량이 역시 태양광이 늘어나는 것 양만큼 거기에 쫓아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밤에 이걸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려면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립형으로 가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제 이 발전되고 있는 형태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아니죠. 사실 놓고 보면은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10년 전후 해가지고 미국이 중간에 있고 중국, EU, 인디아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륙하고 있다, 비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요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저 EU나 이런 쪽보다도 미국이 훨씬 스타트가 늦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물론 중국은 좀 눈치를 봤었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하니까 수요가 있고 그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런 그래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풍력 터빈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전 지역별로 놓고 보면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전체 누계가 22년 넘어가면서 풍력 발전이 전 지역 단위로 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제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상이 됐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개인 주택이 있으면 집이 있는 주택에 남양을 향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뭐 어떤 형태인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쪽으로 요 지붕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남쪽이겠죠. 그러니까 요 지붕이 이제 이쪽이 남쪽이면은 이제 그와 반대는 북쪽하고 이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에 있는 면을 향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용하지 않고 여기다 넓게 낮게 그렇게 해서 비용을 들고 지붕에 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이제 풍력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에, 전기 스쿨버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에, 이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근데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이제 2011년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에 태양광과 관련되는 것들이 횡보를 해오다가 21년,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2030년 되면 252기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317기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놓고 보면 250이지만 실제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면 300에서 350기가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전체 지금 발전 설비가 150기가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태양광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반을 설치를 하고 있는 양을 놓고 보면은 매년 중국이 이제 2013년이랄 때면 뭐 겨우 10기가 정도 이렇게 17년에 좀 더하고 투자비 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208기가를 한 해에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양의 이제 그 물량을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22년, 21, 22, 23년에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발전 설비로 설치를 하고 있을까 이걸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21년에 전체가 174기가인데 보면은 태양광, 풍력, 화력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던 것들이 이게 묘하게도 이게 묘하게도 지금 이 태양광이 늘어난 만큼 화력 발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23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대량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면 그게 이제 유일한 수단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보질 않고 전체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풍력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유효하다. 왜? 풍력은 아까도 계속 이제 입지 문제가 이제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그 중국의 경우에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전망이 얼마만큼 더 빨리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019년에는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목표량을 달성해서 가는 형태가 이어졌어요. 2022년도도 목표량 달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2023년에는 목표량이 그 이미 6월경이면은 두세 배나 빨리 돼가 6월경이면 이제 새로운 용량을 다 치고 나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2019년에는 30기가 정도 설치하는 데 걸렸다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1년 남짓 다 걸렸다면은 2018년에는 30기가 달성하는데 6월 달에 끝났고 요 21년에는 좀 늦어졌네요. 21년은 좀 늦어졌어. 그리고 요 18년을 뛰어넘는데. 근데 2022년에는 요 40기가를 뚫고 여기서 30기가를 뚫고 넘어가서 40기가를 달성하는데 7월 달이면 됐는데 23년에는 요 22년치 목표를 달성하는 요 과정 자체가 이미 80기가, 9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23년 6월 달에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대폭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막 유틸리티 발전회사나 이런 데서 해라 그런 데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민간 부분이 이만큼 많이 쓰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속에는 역으로 전력망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게 숨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아직도 어느 나라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꽤 머리 아픈 문제일 거예요. 자, 중국의 신규 건설 발전 설비 용량을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아까 태양광이 이제 208기가로 18년부터 23년까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밑에서 계속 뒤따라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그래프들이 상징하는 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 전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태양광에 대한 주요 제조 기업도 놓고 보면 메이저가 중국에서의 진코솔라나 뭐 GCL, 솔라그리드 이런 회사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면서 생산 캐파가 56개가 뭐 전체 요걸 다 더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산량들이 이렇게 생산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태양광 갖고 중국하고 승부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고 뭐 이런 측면은 좀 있겠지만 그래봤자 24, 25, 26년 사이에 전부 완성해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풍력 설비에 대해서도 설치되고 있는 걸 보면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석탄 발전량은 그에 맞춰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설 부분은 뭐 크게 줄어들었고 폐쇄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꺼도 된다. 이제 석탄 안 해도 된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거죠. 사실 석탄 발전 끄고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까? 이거는 큰 숙제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이제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블룸에너지 NEF에서 전망을 놓고 보면은 24년 여기 있잖아요. 태양광이 얼마나 늘어날까 보면 중국은 빨간색으로 2030년까지 부동으로 1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여기를 추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707기가 정도의 태양광이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배터리와의 관계성을 보면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에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배터리가 중간을 차지하고서 2030년이 되면은 태양광과 배터리가 같이 맞물려 가게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양도 거의 뭐, 메가 단위가 아니라 기가 단위에서도 5천 기가와트고, 만 기가와트고, 15,000 기가와트고 그러니까 신재생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전환되는 시점을 놓고 보면은 화석연료에서 보세요. 태양광이 이제 어떻게 주도적으로 용량으로 변화되어 갔냐면은 2017년이니까 원자력보다 많아졌고 24년이 되면 수력을 보다 많아지고 25년이 되면 가스보다 많아지고 26년이면 석탄보다 많아지고 31년이면은 요 다 합한 것보다도 신재생 태양광이 더 전환이 많아질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해상 풍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투자와 관련되는 건데 해상 풍력에 대한 것도 2050년까지는 결국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만은 지수적으로는 2050년부터 2030년이 되면은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태양광처럼 풍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투자비도 이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에서 2030년이면 단위 기당 풍력 발전 그 설치 용량이 15에서 20메가로 늘어날 걸로 했는데 중국의 이제 그 민양이라고 하는 곳이 이미 단위 기당 20메가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이제 곧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신재생 에너지의 용량을 놓고 보면은 23년에 전망이 이제 이렇게 그 25년까지 해가지고 전망이 그 400기가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실적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 훨씬 빨리 22년이나 21, 22, 22년보다도 훨씬 빨리 440기가를 달성을 해서 이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기록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태양광하고 그 풍력을 설치한 나라들을 보면은 단연 중국이 뭐 무조건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리고 브라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독일, 뭐 인도,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으면 이제 인도, 독일, 브라질, 스페인, 일본 이런 형태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설치했나 할 정도로 늘어나서 자료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안 하면 안 하고 늦추면 늦출 만큼 그에 대한 데미지가 다음 세대들에게 온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민량이 태양광 1위, 지금 20기가예요. 20메가예요. 베스타스 15메가, 그다음에 제네랄 일렉트릭 14메가, 지멘스 14메가. 우리나라는 이제 8메가를 개발을 하는 중이에요. 그 태양광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에 16만 3천 개소가 있고 발전소 용량이 25기가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전력망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설비량이 전체는 이제 16만 개소인데 여기 보면은 이 23년까지 누계를 보면은 전북이 3만 개소, 경북이 2만 천, 전남이 2만, 충남이 1만 9천, 경기도가 1만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왜 전남이 많지 않고 전북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남은 그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역이 많아서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고정한다든가 이런 입지가 잡기가 어려운 데 비해서
전북은 들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북은 태양광 설치량이 줄기 시작했어. 그죠? 경상북도는 2021년, 전라남도는 2020년, 충청은 2021년. 이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줄어요. 왜 그럴까요? 예, 전력망에서 수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 같은 경우인데 제주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일찍 시작했으면서도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826개가 19년에 있었고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45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부산은 좀 늘어났죠. 그죠? 인천은 2020년이었고 대전도 이 작년에 상위를 쳤어요. 뭐 서울, 울산, 세종 다 비슷비슷하게 경기도만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왜? 땅이 남북으로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가 지금 알리백이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40년이 2040년이 되면 1,000만 개의 태양광이 늘어난다니까 거기에 이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가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 지정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16만 3천 개의 사업자가 생겼어요.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생겼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는 투자했으니까 수익 확보하고 전기요금 절감도 됐는데 발전 출력 제약이 생기니까 수익이 감소하고 투자를 회피합니다. 투자를 회피하게 되면 전력망 수용성을 확대하고 스마트 그리드 도입해서 정부 정책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CO2 감축 목표 달성이 지연이 돼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이 큰 데미지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직 마이크로 그리드 차원으로 가야 될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에, 오늘 살펴본 대로 이 마이크로 그리드로 가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 연구 발표 준비하고 해 오시고 거기에서 마이크로 그리드로 가기 위한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그 이메일이나 SNS로 연락을 해주시고 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살펴보고 듣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궁금한 사항은 또 물어봐줘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